밖에서 한국말로 자기한테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면서 Don't speak Korean 막 창피해가지고 그런 것들 많이 봤는데 자기의 뿌리의 언어 우리에게는 한국어겠죠? 그를 교육하는 게 왜 중요하죠? 진짜 핵심 질문인 것 같아. 이게 한국어를 이제 물려준다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Welcome to the Take 1.5 podcast. This is your host Minna. Hi, and thank you for having me. My name is Won-kyung Lee, E. Won-kyung. I'm a psychologist and currently pursuing my PhD and raising two children who are growing up with four first languages in Germany. And I've been developing programs and resources for children and their caregivers. Four first languages. 그러면 네 Yeah. 가지 언어를 first language로 한다는 말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 한국어, 영어, 독일어, 그리고 베트남어 이렇게 되거든요. 네. 베트남어까지. 남편이 네네. 베트남 분이세요? 네, 남편이 이제 아, 베트남계 독일인이에요. 네. 베트남계 음, 독일엔. 와, 진짜 네. 멀티컬처럴, 멀티랭귀지 그런 네, 가정이네요. 맞아요. 그죠? 굉장히 인트레스팅한데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유럽은 좀 더 멀티링구얼한 게 좀 커먼하지 않나요? 미국보다는? 어, 네, 저도 그렇게 느껴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서로 나라들 간의 교류도 많고, 이제 다른 나라에 사는 분들도 많고, 제2, 제3 이제 외국어도 학교에서 그냥 여기 있는 유러피안 랭귀지 배우니까 거기에 있어서는 조금 분위기가 자유로운 편인 것 같기는 해요. 음. 미국인들은 영어밖에 못하잖아요, 사실. 거의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사는 외국 컬처,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컬처가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이라 이런 분들이 영어만 하는 그런 컬처럴한 시스템이 있는 그게 아주 커먼하고 다른 나라 말을 한다는 거는 어렸을 때는 특히 아이들이 조금 거부하고 좀 창피해하고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은 그게 이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제가 사는 곳은 이제 뮤닉 대도시거든요. 그래도 여기도 이제 인터내셔널 하게 된 게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인터내셔널 하다고 해도 사실 그 깊은 그 문화까지 인터내셔널 한 건 아직 아니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리고 여기 뮌헨 도시 자체에서도 어떤 구역은 정말 이제 독일인 가정들이 많이 이렇게 어쩌다 보니 이제 모여서 이렇게 유치원에 아이들이 가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또 다른 언어를 이제 저희처럼 뭔가 이거 인터레이셜 패밀리들이 아니면 인터내셔널 패밀리들이 거기서 그냥 다른 단어를, 그러니까 다른 언어를 쓰는 게 쉽지 않은 분위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 그래서 그 환경이 주는 게 정말 큰 것 같아요. 독일 문화는 어때요? 저는 전혀 모르니까. 아, 이것도 사실 독일 문화라고 하면,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지만 워낙 주 음, 음, 아니면은 도시마다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쵸. 동네마다. 근데 제가 사는 도시는 약간 미국으로 따지면 뉴욕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뉴욕은 워낙 바쁘게 돌아가고 분주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분주하긴 한데 각자 영역에서만 분주하고 약간 이제 서로 터치하지 않고 그냥 조용한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바운더리가 서로 이렇게 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음. PhD in psychology 하고 계시고. 네, 네. 와우. 그 음. 어려운 공부를 독일어로 하고 계신다는 말이죠. 뭐 심리학 분야가 진짜 다양한데요. 첫 번은 사실 그래서 임상이랑 상담 배경은 제가 갖고 있고, 저는 이제 learning sciences라고 해서 developmental, 그리고 cognitive, 그리고 educational psychology 해서 사람이 어떻게 성장을 하고, 어떻게 발달하고, 학습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고, 그거를 통해서 교수 설계까지, 이렇게 프로그램, 과정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다문화 안에서 아이를 양육한다는 거는 어떤 베네핏과 챌린지가 있나요? 진짜 좋은 질문인데요.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하루 종일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일단 다중언어 발달 자체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이 이제 cognitive development에 이제 되게 베네핏이 많아요. 계획을 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이렇게 빨리 조금 더 추론을 하고 아니면 좀 어댑트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높일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상황에서 이거를 이제 분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키울 수 있고요. 다중 언어 자체로 이제 아이들이 잘하게 되면 그리고 사람마다 이 사람이 어떤 걸 원하는지 요구가 있고 어떤 언어를 쓰면 좋은지 그 상대의 이제 욕구를 캐치를 조금 더 잘 할 수 있는 그래서 상대방의 언어나 문화를 잘 몰라도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학교를 갔을 때 새로운 언어를 배웠을 학습을 하고 그리고 좋은 성적까지 낸다는 그런 결과들도 있고요. 근데 챌린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정말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다중언어 가정의 형태도 다양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마다 양육자마다 또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챌린지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얘기하는 게 조금 음. 더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인디비주얼하게 어프로치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다중언어 양육은 제가 늘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여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journey. 음, 이건 정말 journey고 또 marathon. 어쨌든 계속 지속적으로 달려야지만 완주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완주가 언제 끝나는지도 알 수 없고 왜냐면 그렇죠. 아이들마다 상황마다 워낙 다르니까 그리고 스스로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스피드업하고 다운하는지를 판단하고 거기서 매번 달리 방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딱 그 다중언어 양육 교육에 이제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저는 보통 그렇게 설명을 많이 드려요. 그런데 언어라는 게 어떤 걸까요? 그냥 말하는 게 이것만 언어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질문인데요. 이게 다중언어 발달을 했을 때 우리가 그냥 보통은 말하는 걸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이해하는 걸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베이비부터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조금씩 단어를 얘기하고 말로 하다 보니, 그렇게 해서 말하는 것까지,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가능한 것까지 세틀다운 되는 아이들도 있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읽고 쓰는 영역까지 그거는 이제 학습의 영역으로 이제 가는 건데 습득을 지나서 그거를 어떻게 매니지 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늘. 근데 그 다중언어 발달은 그러니까 늘 학자들도 얘기하고 요즘 이제 많이 이해하는 바로는 A 언어 더하기 B 더하기 B 언어 더하기 C 언어 더하기 이런 게 아니다. 이게 우리의 이제 발달이 이렇게 하나인데 그 안에 이제 여러 언어들이 약간 우리가 비빔밥 먹듯이 이게 음. 다 하나로 어우러져서 아이들이 language development가 되는 거고 literacy가 발달이 되는 거고 그 안에서 서로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아이들마다, 가정마다 이중 언어를 습득하는 그 레벨이 다를 수 있다는 거잖아요. And it's okay.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가정마다 아이들마다 다르고 또 형제마다 다르고. 음, 왜냐면 형제들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 첫째는, 이제 9월 달에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되거든요. 지금 자라온 이 네 가지 언어, 그러니까 한국어, 독일어, 영어, 베트남어로 다 이제 읽고 쓰기까지 가능해요.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이건 자랑이 아니고 이제 예를 드는 건데, 읽고 쓰는 거에도 이제 어휘량과 내가 음, 고도의 어휘를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음, 내가 커뮤니케이션 할 때 어느 컨텍스트까지 이게 가능한가? 이 컨텍스트 안에서도 어느 레벨까지 가능한가는 이 네 가지 언어별로 당연히 다 다르고요. 음. 그리고 저랑 남편이 첫째 아이한테 했던 방법들이랑 지금 둘째는 이제 막 1살 반 이제 되기 시작하는데 둘째한테 하는 상황이 이제 워낙 다르죠. 첫째가 또 있고, 거기서 오는 영향이 있고, 또 첫째가 둘째한테 상호작용할 때 쓰는 언어들과 방법들이 또 다르고, 그리고 첫째가 자랄 때 우리의 언어적, 사회적 환경이 다르고, 또 둘째에 있는 이게 다르니까 워낙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네. 아, 대단하네요. 네 가지라니. 어쨌든.
아니, 근데 이런 랭귀지를 우리가 다른 나라 말을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한 게 사실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이제 인더스트리얼라이즈 되고 뭐 글로벌 되고 이러면서 우리도 다른 나라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영어, 에브리바디 한국의 그 영어 유치원 이게 다 그런 봄이. 붐이 일어나 가지고 그 전에는 우리 다중문화, 다중언어 이런 거 생각조차 하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 새로운 페노미나이다 보니까 이게 아직도 많이 컨퓨징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진짜 좋은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그 다중언어에 대한 미스컨셉션이 너무 많아서, 다중언어로 잘하면은 오히려 더 아이들이 언어 발달이 더디다. 아니면 뭐 맞아요. 지연이 된다. 아니면 장애도 뭐 커서 할 수 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다 아니고, 근데 이런 붐이 외국어를 배우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내가 내 배경 언어로 잘하는 거 외에도 이제 외국어로 이렇게 많이 영어나 스페인어나 뭐 중국어나 이런 걸 배우는 붐이 저는 오히려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 안에서 너무 이제 너무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면 당연히 안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뭔가 다양한 언어와 문화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맞아요. 우리를 더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그 토양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음, 것처럼 음,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은 뭐 30대, 20대거든요. 이제 특히 우리 아이들 중에 언어 발달 딜레이가 있었어요. 아주 시비어하게. 한 가지 말만 하라고. 아니 뭐 한국말을 음, 쓰든 영어를 하든 한 가지 음, 말만 해라. 근데 이제 제가 미국에서 애들을 키우니까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영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많이 얘기했던 것 같고 음, 또 다른 거 한 가지는 저처럼 이제 1.54나 아니면 저의 나이 또래, 그러니까 7, 80년도에 미국에서 자란 한국말 하는 사람 정말 드물어요. 그때 사회적인 그런 인식이 한국말 가리키면 안 된다, 영어 못한다. 부모들도 영어만 하기 원하고 왜냐면 이 나라에서 공부도 잘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니까 영어를 못하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처럼 영어를 해야 되니까 하지 말라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한 환경에서 이제 우리가 자랐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또 한국말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맞아요. 여기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미국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인데, 워낙 이민자 사회이긴 하지만, 독일은 이민자 사회는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파독 나오신, 60, 70년대 파독 나오신 분들이 이제 여기서 뭐 한독 가정이나 이제 가정 꾸려서 사시는 분들 2세, 이게 자녀들이 이제 제 또래, 이제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거나 뭐 적거나 막 이렇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도 사실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 거의 많이 없고, 제 남편도 이제 여기서 자라면서, 그때 당시 뭐 아시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있어도 그렇죠. 학교에, 어, 뭐 거의 뭐 남편 아니면 한 명 더? 뭐 이런 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그리고 또 부모님들은 이제 또 일하시느라 바쁘고, 사회적인 것도 정말, 독일은 또 그런 게 있어요. 독일식이어야 해. 이런 게 조금 강해요. 음, 아직도.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되잖아요. 음, survive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편도 이제 자라면서 베트남 언어와 문화도 본인의 하나의 배경인데, 음, 그거를 이제 뭔가 스스로도 거기서 이거를 뭔가 조금 더 내가 더 배워야 되겠어, 아니면 배울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고, 그런 약간 모티베이션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 그래도 내 자녀한테만큼은 조금이라도 내가 조금 잘 못해도 이걸 한국 문화와 언어를 패스다운 하고 싶어 하는 이제 분들이 계세요. 처음에 소개를 드릴 때 이제 비영리 단체를 등록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그것도 생각을 했던 게 저는 이제 독일에서 자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도 일찍 나왔고 남편은 여기서 자랐고 2세, 3세로서의 삶이 어떤지를 이제 어느 정도를 알고, 그러니까 자신의 뿌리 언어에 대한 이제 접근성이 이 독일 사회에서 내가 직접 사회로 나왔을 때 자원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뭔가 내가 그 배경 언어로 뭔가를 할 수 있고, 그런 기회가 많이 없어서 여기서 이제 자란 분들은 이제 그 시스템도 잘 모르고, 그리고 구하고 싶어도 그 한국 커뮤니티에 아예 자체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때도 있고,
그리고 들어가도 언어적인 이제 또는 문화적인 이제 약간의 이제 갭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이제 책이라든지 어떤 자료들, 이중언어 책들을 조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조금 이제 시도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팟캐스트 녹음 준비하면서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 자기 엄마가 집안이 아닌 밖에서 한국말로 자기한테 얘기하면 막 되게 싫어하면서 Don't speak Korean 그런 것들 너무나 많았단 말이에요. 한국어, 그러니까 자기의 뿌리의 언어, 우리에게는 한국어겠죠? 그를 교육하는 게 왜 중요하죠? 진짜 핵심 질문인 것 같아요. 이게 오늘 얘기, 그리고 또 직접 경험을 네. 해보셨지만, 나의 배경 언어, 그러니까 양육자의 배경 언어, 그리고 아이의 배경 언어,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한국어겠죠? 한국어를 이제 물려준다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물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거기에 한국어, 한국 문화의 정서적인 어떤 그 emotional bonding, attachment가 없으면 사실 그렇게 물려준다는 생각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음, 않고 그럼에도 그게 왜 중요하냐고 이제 물으신다면 나를 위해서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의 나는 제가 양육자로서의 나가 아니고 그냥 개인 음, 인디비주얼으로서 왜냐면 나를 이해할 수 있는 통로가 더 생기는 거죠. 그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통해서 bicultural identity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multicultural identity인 거고 그리고 근데 저는 intercultural identity라는 이제 용어를 조금 사용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bi나 multicultural 같은 경우는 그냥 이게 문화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음, 느낌이라면 그 intercultural은 정말 그 문화들을 내가 정말 잘 소화해서 내 것으로 그쵸.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하. 그런 그 과정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그 한국 언어와 한국 문화를 통해서 이제 소통을 하고 나를 얼마나 이해했고 또 사회에서는 그 한국어가 얼마나 받아들여졌으며 내가 얼마나 받아들여졌으며 이런 모든 과정들이 잘 섞여서 이제 나오는 아이덴티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한국어를 양육자가 아이에게 물려주는 것, 또 아이의 입장에서도 배우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컨페스 하자면 컨텐츠. 큰애는 들어서 이제 다 언더스탠드 하고 그냥 아주 심플하게 하는 정도? 그 정도? 둘째는 알아듣기는 하는데 말은 거의 안 해요. 셋째는 자기한테 한국말 하지 말라고 막 그런 애였어요. 저 speak to me in English 하래요. 자기 못 알아듣는다고. 알아들으면서. 그 정도 수준이에요, 다. 근데 저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근데 내가 그런 컨빅션이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 꼭 한국말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런 컨빅션 없었던 것 같아요, 별로. 다들 한글 학교에 보내니까 아, 나도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래서 음, 교회에서 하는 한글 학교에 이제 보내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아이들 너무너무 가기 싫어하죠. 조금 더 크니까 이제 스포츠 뭐 이런 액티비티가 너무나 많이 많죠. 생겼잖아요. 그 위켄드에 한글 학교는 거의 위켄드에 토요일 날 아침에 하는데 그러면은 추서해야 되는 거예요. 한글 학교를 갈 것인가, 스포츠 팀에서 하는 그 경기를 빠지면 안 되는데 거기를 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스포츠가 이겼어요. 우리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그렇게 가기 싫다고 우리한테 막 페티션을 하고 뭐 그랬던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되니까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왜 자기네 한국말 안 가르쳤냐고. 나 억울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컨티뉴어스하게 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런 그게 과정이 저만은 아닐 거잖아요. 그쵸? 진짜, 진짜 많죠. 근데 아이들과 소통이 잘 되시는 거잖아요. 영어로 하죠. 네, 근데 어찌 되었던 그게 네네네. 관계가 그럼요. 좋잖아요. 네네. 저는 그러면 이상이 없다고 사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언어는 우리가 물론 이제 이거를 이제 일에서 학교에서 사용하면서 이제 베네핏이 되는 거기도 하지만 소통을 위한 수단인 네네. 거잖아요. 네. 양육자, 그러니까 부모와 아이와의 관계를 망치면서까지 언어를 패스다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커서 왜 안 가르치셨어? 이런 얘기 저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럼 제가 오히려 분명히 많이 시도하셨을 거다. 근데 음, 아이들이 뭐 내 맘대로 되는 것 같냐? 제가 오히려 그렇게 잘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주거든요. 맞아요, 분명히, 맞아요. 네, 맞아요. 분명히 너가 안 한다고 했을걸? 음,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둘째는 아직 어리지만 첫째 같은 경우는 한글 학교를 이제 보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주말에는 좀 아이들이 놀았으면 좋겠고, 더 다른 그냥 하고 싶은 활동을 했으면 좋겠고, 매달려 있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한글 학교나 어떤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어서 그때 가서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것도 정말 귀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consistent하게, continuous하게 이게 연결이 되지 않으면 어차피 내 거가 되진 않거든요. 왜 아이들 한글 학교 가도 그냥 수업 때만 이제 한국어 써야 그쵸. 되니까 쓰고 나서 어차피 쉬는 시간에 하고 싶은 언어로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고 자연스러운 상황이지만 사용하고 싶어서 일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이상 그게 음, 그렇게 크게 도움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토요일 몇 시간을 보내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네.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한글 학교가 너무 감사한 일이죠. 사실은 그렇게 발렌티어로 하시는 거잖아요, 거의 다. 근데 그렇게 working well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왜냐면 애들이 가기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가서 막 그 한국식으로 교육하시잖아요, 또. 미국에서 자란 애들을 막 이렇게 맞아요. 디스플레인 시키면서 맞아요. 그게 그래서 애들이 더 싫어하는 것 같아. 근데 저희 큰애가 얼마 전에 아기를 낳았어요. 이제 7개월인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보고 자기 애기한테 한국말로만 하래요. 너무 좋은데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자기가 한국말 더 잘했으면 좋겠나 봐요, 이제는. 그리고 한국 컬처에 대해서 이제 그것도 물론 이 시대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한국의 모든 것들이 너무나 잘 받아들이고 맞아요. 있고 그래서 그런 에펙트가 있긴 한 것 같은데 나보고 한국말로 자기 애기한테 얘기하래요. 그리고 이름도 한국어로 지어줬어요. First name. First name을, 와, 네. 이거 진짜 완전 mean a lot. 진짜 네. 완전 어허. 대박인데요? 근데 우리 딸이 나보고 내가 이 팟캐스트 녹음할 거다 그랬더니 물어보래요. 자기 on her behalf. 자기는 한국말을 못하는데 남편도 못하고 아이를 한국말 가르쳐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음, 되냐. 음. 진짜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부분은 저희 가정도 많이 이제 고민을 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남편의 베트남어가 그렇게 막 유창한 게 아니고 본인도 이제 거의 독일어로 자랐으니까. 그래서 첫째 때는 베트남어를 별로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차피 독일어가 익숙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본인 자체가 그 이모셔널 번딩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첫째 자녀분이랑 사위가 그렇게 하는 거는 진짜 너무 멋지고 대단하고, 예, 진짜 멋진 것 같아요. 정말. 어, 그리고, 그러니까 요점은 그러니까 양육자가 그러니까 내 배경 언어를 잘 못할 때, 유창하지 않을 때, 아니면 아예 못하거나, 어떤 형식이 좋은가 고민이 많아요. 특히 내가 유창하지 않으면 이게 발음이 문제가 될지, 아니면 이게 내가 음, 사용하는 표현이 원어민 표현이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진짜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네요. 네, 그게 되게 거기서 오는 그 거부감? 그렇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내가 혹시 아이한테 잘못 알려줄까 봐 음, 거기서 음. 오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근데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까 근데 사위분이랑 따님이신 건가요? 네, 네, 그러면 일단 한국어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한국어를 네, 하라고 아이한테. 그러니까, 네, 근데 이렇게 자원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자원을 활용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누군가 양육자가 아닌 다른 분이 아이에게 한국어를 해줄 수 있으면, 지속적으로 해줄 수 있으면, 그게 진짜 완전 좋고, 그렇지 않아도 내가 발음이 조금 어려워도, 내가 생각했을 때 원어민 표현이 아닌 것 같아도,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아이들이랑 소통을 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다양한 발음에 이미 처음부터 노출된 아이들은 거기서 유동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오히려 언어 습득이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이 사람은 이렇게 발음하네? 저 사람은 이 단어인데 이렇게 발음하네? 아, 이게 이제 이미 습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음, 오히려 더 득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컨텍스트마다 내가 한국어를 할 수 있으면 하고 영어를 섞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코드 믹싱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제일 편한 언어가 아니면 제일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근데 양육자가 그렇게 그냥 온갖, 온갖 언어를 음, 다 섞어서 한 문장 안에서 그 표현을 했을 때 그
그 언어 구분이 보통 빠르면 한 만 3세? 이때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한 3세 정도만 애들이 할 수 있어요. 3세에서 늦으면은 5살 정도까지. 근데 그 시기 이전의 아이들에게는 그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만 그냥 똑같이 뭐 밥 먹는 상황에서 영어로도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음, 음, 한국어로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문장 안에서는 섞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 내가 이미 양육자가 이중언어, 다중언어로 잘하는 경우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여러 언어를 다 습득할 수 있고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많이 있거든요. 저희 음, 집도 이제 그렇고 워낙 그냥 부담감을 그냥 내려놓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그 한국어에 대한 어떤 이모셔널 본딩 있고 이걸 내려주고 싶다면 그거는 이미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와우. 그리고 이제 예, 그렇게 이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랭귀지에 대해서 이모셔널 반딩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음. 그냥 랭귀지 그 컬처럴한 거, 소사이럴한 거 이런 거는 이해가 했는데 이모셔널 반딩이라는 거랑 연결시키지는 못했었거든요. 랭귀지에 대해서 이모셔널 어태치먼트 반딩 그게 있다는 게 프레시한 아이디어지만 맞는 것 같이 들려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제가. 네, 아, 네. 이게 진짜 내 거라고 느꼈을 때, 음, 내가 이게 너무 좋을 때, 내가 뭐, 프로페션시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그래야 계속 사용을 하게 되고, 그게 동력이 되고, 내가 나중에 내가 못해도 학습의 영역에 갔을 때 뭔가 더 배우려고 하고, 또 누군가에게 전달해주고 싶고 하는 게 생기는 거잖아요. 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왜 아이한테 왜, why, how 패스 다운을 하고 이런 것들에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어떤 프레셔인 것 같았던 것 같아요. 랭귀지 배운다는 게 예를 들어서 한국말을 아이한테 가르친다는 게 안 가르치면 안 돼. 가르쳐야 돼. 음, 꼭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 해야 돼. 뭐 할머니들하고 할아버지하고 대화하려면 한국말을 해야 돼. 이런 리즌들이 사실은 저한테 그렇게 컨빈싱 하진 않았어요. 음, 왜냐하면 너무 힘든 일이니까 리즌이 컨빈싱하지 않으면 놓는단 말이에요. 이 타스크를 하고 맞아요. 싶지 않잖아요. 맞아. 근데 그 이모셔널 번딩에 대해서 얘기하시니까 맞아. 이모셔널 번딩이 있었으면 조금 더 많은 조금 더 많이 중요하게 생각했을 텐데 이 생각이 드네요. 그래, 이모셔널 본딩. 이게 진짜 어떤 일을 해도 그게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그쵸. 아이들한테 너 한국 학교 가야 돼. 한국말 배워야 돼. 이러면 why 막 네, 이러면서 맞아요. 근데 그 이모셔널 반딩을 먼저 얘기해 준다면 그걸 먼저 익스피리언스하게 해 준다면 아이들한테 그렇게 프레셔 주지 않아도 먼저 자기가 어떤 하게 인트레스트가 되죠. 맞아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한글 학교 얘기하면서도 이제 뭐 시스템적인 것도 얘기하긴 했지만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볼 때 모노링구얼로 자라는 아이들 그리고 한국에서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한국어가 이제 도미넌 랭귀지로 자라는 아이들한테 하는 그 한글 교육은 한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다중언어로 자라는 아이들한테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아이들이 한글을 배워서 쓸 수 있는 곳이 사실 많이 있지 않고 아이가 학교에 이제 엘레멘터리 스쿨부터는 진짜 할 게 더 많아지잖아요. 학습해야 될 게 워낙 많은데 이거를 내가 더 이제 한글을 배워서 읽고 쓰고 이거를 또 언제 하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드라이브가 없으면 내가 이거를 조금 더 내 거니까 조금 더 뭐라도 해야 되겠어. 이게 없으면 음, 정말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학교 입학하기 그 전 연령까지는 한글, 문자, 알파벳 배우는 거 애들이 다 이제 소통하게 되면 나중에 지금 읽고 쓰는 거 못해도 애들이 커서 그냥 금방 배운다. 음, 음, 왜냐면 다른 언어들을 하니까 그걸 적용할 수 있고. 그래서 굳이 학교 가기 전에 아이가 원하지 않는데, 아이가 원하면 할 수 있거든요. 음, 음, 근데 원하지 않는데 그거
그 기억 니은 이거 가르치지 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이제 물어보시면 왜냐면 우리 그 기억 니은 알아서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아이들이 이제 발음으로 알아야 음. 조합을 하고 내가 뭐라도 쓸 수 있는 건데 그 한국에서 그 한글 가리키는 기억니은 가리키고 뭐 그거 가리키는 것처럼 외국에 있는 우리 아이들 멀티컬처럴 멀티링구얼한 아이들한테 가리키는 거는 그렇게 영향이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하시는 오르가니제이션 이름이 AEIOU더라고요. 그렇게 읽나요? 그 단체 지금 등록 이름은 IAO Family라고 이제 했거든요. 어떤 일들을 하시나요? 거기서. 아, 지금까지는 제가 여기 있는 여기 이제 국제청소년 도서관이라고 해서 그 White Ravens 도서를 매해 이제 하는 음. 국제 도서관이 있어요. 여기 거기서 제가 한국어 스토리 타임을 제공하고 있고, 시티 라이브러리 여러 군데에서 또 이 코리안 스토리 타임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베트남어 영어 수업도 따로 봉사로 교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하는데 이걸 조금 더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서 많은 분들과 함께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서 비영리 단체를 생각을 하게 됐던 거고, 그리고 이제 이 프로그램들 외에도 양육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웹비나 세미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런 다중언어 발달 양육에 관해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중언어 자료들을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제 양육자분들을 위해서. 그것도 그렇고, 이중언어 책들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한국어, 영어 책들은 이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정말 코리안 아메리칸 음. 작가분들이 쓰는 네. 좋은 책들도 많이 나오고. 근데 유럽은 아직 그런 게 거의 없거든요. 한국어 외에도 이제 다른 아시아 언어로 또 뭐 독일어, 한국어, 뭐 독일어, 베트남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중언어 자료들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봉사로 한국어 수업해주면서 가정 내에서 그러니까 한국어를 잘 못하는 양육자도 같이 함께 아이와 함께 소통하면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게 이렇게 자료들을 지금 매달 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여러 이제 언어 버전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거든요. 제가 아직 릴리즈 된 건 아닌데 음. 이 자료들을 잘 이렇게 모아서 이제 단체가 공식 등록이 되면 퍼블리쉬 하려고 하고 있고, 저도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데, 언어 치료 하시는, 음. 로고페디 하는 분들조차도 아직까지는 이 다중언어 발달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자료도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고, 또 진짜 이제 도움이 필요한 이제 언어 지연이 있거나 언어 발달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이 여러 언어로 아이에게 내 유산 언어까지 같이 사용해서 하고 싶은 분들에게 여기에 대한 이해가 밝은 분들을 자원으로 이제 연계하고 또 다문화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있는 이제 상담 심리가 임상하시는 분들 연계하려고 지금 컨택하고 있거든요. 네트워크 만들어 음. 놓으려고. 그래서 이런 네, 요렇게 그리고 또 도서 기부도 계속 이제 저는 이제 한국어가 사회로 더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우리끼리 쓰는 게 아니라. 그래야 아이들이, 내가 네. 소속하고 자라는 사회에서, 한국어도 인정을 받는구나. 이거를 은연중에 느낀다는 게 되게 그쵸. 영향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서 기부도 하려고 하고,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2세, 3세, 이미 뭐 4세로 자란 분들, 한국어 자원들, 책 구하기 어려운 분들한테도 조금 이제 전달하고 싶어서 조금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음. 놓으려고 지금 여러모로 일단 와우. 준비는 하고 있어요. 어떻게 아.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토픽이 정말 중요하고 또 많은 엄마들이 고민하고 있는 이 토픽이거든요, 사실은. 마음에서는 뭔가 이렇게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요즘엔 조금 쉬워진 것 같아요. 이 문화적인 이런 배경이 있다 보니까. 하지만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과연 한국 학교만이 길일까?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어, 그래서 선생님이 그 디벨롭 하시는 그 커리큘럼이 어떤 건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저희 큰딸이 한 3살, 4살? 그 정도 됐을 때 제가 이제 그때 바른스 앤 노블스 미국에 있는 그 책 스토어가 있어요. 거기서 항상 스토리 타임 일주일에 한 번씩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날 제가
이제 딸을 데리고 갔는데 한국 작가가 영어로 그 호랑이와 엄마 그 스토리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쓴 거를 이제 퍼블리시 해가지고 와서 읽어주더라고요. 그때가 아, 1990, 한 6년? 7년? 이 진짜, 정도였는데. 진짜 흔하지 않은, 그쵸? 네.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리고 그 스토리는 우리가 듣고 자란 얘기잖아요. 엄마가 시장에 떡 팔러 갔는데, 안 와서 뭐 호랑이가 너 떡 하나 줄래? 뭐 이래가지고. 음, 그래서 그걸 영어로 쓴 거 그림책이었는데, 그걸 제가 이제 사가지고 그분한테 사인 받고, 우리 딸 몇 년 후에 학교에 클래스에 제가 가지고 와서 그거 읽어줬어요. 아이들한테. 그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See, I 음. tried. 이 책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왜냐면은 우리가 요새는 진짜 미디어도 많고 뭐 많은 미디어 저도 활용하고 저는 되게 디지털 에듀케이션을 표방하는 사람이긴 한데 그럼에도 책이 아이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안정되게 이걸 물리적인 걸 접하면서 그냥 갖고 놀 수도 있고 음, 또 그걸 수단으로 양육자하고 이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잖아요. 책 읽을 때. 왜냐면은 우리가 그 아무리 바빠도 그래도 하루에 한 권씩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려고 할 수는 있으니까 자기 전이라든지 네. 근데 그때 이제 조금씩 이 한국어라든지 내 이제 헤리티지 랭귀지를 전해줄 수 있고 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을 통해서 우리 경험이랑 스스로의 삶과 연계도 해볼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워낙 다양한 이제 언어의 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또 주변 나라들 가면 거기서 이제 서점에서 그 나라 언어들 책을 또 사와요. 근데 우리가 뭐 다 모든 그 유러피안 랭귀지들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보면서 추측도 음, 해보고 음, 그냥 언어 자체의 재미를 느끼고 책 보는 것 자체에 이제 재미를 느끼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냥 나중에도 연계가 돼서 그게 책을 계속 읽어보려고 하고 몰라도 알아보려고 하고 이게 그냥 그게 자연스러운 환경 속에서 아이가 그 언어를 접하는 이제 태도를 형성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책을 통한 그 다중언어 양육 음. 교육은 제가 많이 추천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우리 손녀한테 개나리, 개나리 학교 종이 땡땡땡 송아지 이런 거 불러줘도 도움이 될까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네들은 안 하더니 지 딸을 하려니까 뭐 해야지. 근데 너무 뿌듯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아이들이 네. 성장해서 이렇게 부탁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어쨌든 사실 이민 사회에서 이렇게 세대가 바뀌면서 이 랭귀지나 컬처나 이런 것들을 참 킵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저는 1.5세고 우리 애들은 뭐 2.5세, 3세 뭐 이렇게 돼도 4세, 5세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한국 언어, 그다음에 어떠한 이런 트래디션 이런 것들을 계속 가지고 가리라는 기대는 사실은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는 있겠죠. 변형된. 난 그것도 이제 괜찮다고 생각해요. 의미가, 네, 네. 맞아요. 어쨌든 언어는 사용하면서 시대가 변하면서 계속 변하고 문화도 흐르니까요. 저는 그게 변형된 형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네. 또 그 예전에 우리가 자랄 때 받았던 그 문화를 전해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아이들이 경험하고 판단하는 거는 아이들의 몫이니까 네. 거기서 이제 또 다른 이제 뭔가가 나올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그대로 전해줘야 된다는 그런 프레셔에서 좀 프리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제가 하는 음식도 한국 음식은 아닌 거잖아요. 어떠한 퓨전인 거지. 아, 뭔지 알아요. 그냥 그죠? 되는 대로, 되는 대로. 그래서 근데 이제 응. 우리 애들은 이게 한국 음식인 거예요. 집에서 제가 맞아요. 만든 음식. 맞아요. 뭐 이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냥 그렇게 맞아요.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형태로 이제 음, 발달된 거니까. 네. 우리만의 문화가 또 생기는 거잖아요. 맞아요. 너무 중요하고 좋은 일 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의 스페셜티, 그 프로페셔널한 에리아에서 또 많은 분들에게, 많은 가족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프랙티컬한 애카데미잖아요.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히려 이렇게 이민 배경으로 오셔서 저보다 조금 더 먼저 나오셔서 이렇게 아이들 키우시고 한 분들 이제 만나면 제가 더 이렇게 힘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혜도 얻고 이제 그동안 경험하셨던 것들도 듣고 하면은 이제 저도 아, 앞으로 이런 부분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도 받아들이고 그런 것 같아요. 이원경 선생님의 네. 웹사이트와 인포메이션을 이 디스크립션 넣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감사합니다. 예, 네. 팔로우 하셔서 오늘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유튜브 채널 스포티파이 앤 애플 팔로우 앤 코멘트 해 주시고 쉐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